안녕하세요. 고성국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부터 잠 설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박희태 국회의장이 공항에 입국해서 공항에서 기자회견하는 것을 모든 언론이 생중계를 했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국회의장 사퇴 선언이 나올 거라고 하는 관측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검찰 수사 후에 다시 거취 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뭐 여야 당적을 떠나서 이것이 우리 정치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정치 위기의 아주 상징적인 한 장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이 직면하고 있는 그 위기는 기존의 가치 질서의 붕괴, 또 기존 정치 관행의 붕괴, 그리고 기존 정치인들의 추락, 뭐 끝없는 추락, 날개 없는 추락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여당은 쇄신의 이름으로, 야당은 통합의 이름으로 국민들한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 어느 쪽도 시원하게 국민들한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참 지금 앙중모색하고 있는 이런 정당 쇄신의 한가운데 서서 이 길 위에서 이 길을 찾는 심정으로 오늘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한나라당이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의 출발은 새로운 보수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 없이 길을 찾는다는 것만큼 무모한 짓이 없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한나라당 비대위의 활동, 또 비대위와 의원총회의 연석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도 이를테면 21세기 새로운 보수로서의 가치 지향을 찾는 그러한 진지하고 수준 높은 이 자기 성찰과 토론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하는 것이 제가 관찰하는 입장에서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 새로운 보수 가치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한나라당 비대위의 과제를 좀 역으로 좀 추산해보는 이런 긴급 토론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오늘 토론회에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이 오늘 2시간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토론회를 통해서 문제 제기되고 또 부분적으로는 좀 수렴되고 합의에 이르러서 어떤 형태로든 제안과 조언의 형태로 정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토론하실 분들 제가 차례차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좌장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직접 정책 쇄신을 맡고 계신 김종인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학계에서 어떤 분보다도 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경제 철학과 가치 체계의 재정립, 그것을 21세기의 변화된 한국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물고 늘어지신 분입니다. 이근식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근식 선생님은 지금 경실련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아주 어려운 걸음하셨고요. 이런 정치 행사에 거의 나서시지 않는 분인데 원희룡 최고위원이 아마 상고초려해서 모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지난 3년 동안 가장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만들어왔던 것이 생애주기율 맞춤형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복지정책을 기안하신 분이죠. 서울대 안상훈 교수 소개해드립니다. 안상훈 선생님도 이게 정치 행사에는 안 나오시는 걸로 유명하신데 오늘 어렵게 자리하셨으니만큼 기타 남는 의견 개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에 주관한 원희룡 의원 소장. 네, 고맙습니다. 소개가 따로 필요 없겠습니다만 제 식대로 소개를 하자면 원희룡 의원은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어쨌든 중책을 맡아왔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당 쇄신위원장 맡았고 사무총장 맡았고 이렇게 쇄신 전문가로 활동을 했는데 막상 14년 한나라당 역사 속에 가장 어려운 이 위기에서는 지금 별로 할 일 없이 그냥 밖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화된 그리고 자신의 쇄신 경험에서 나온 이런 여러 가지 실질적인 제안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소개한 순서대로 1차 말씀들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오늘 발제문 없습니다. 그리고 토론과 관련된 기획도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집담회처럼 진행을 할 거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언론에서 많이 취재 나오셨는데 이 언론 취재와 별도로 원희룡 의원 트위터로 지금 트위터 생중계가 될 겁니다. 잠깐 기술적으로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진행 토론 내용들을 원희룡 의원의 트위터로 실시간으로 올려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 그 반응들이나 질문 사항들을 토론석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토론 진행 중 언제라도 트위터를 통해서 문제 제기나 의견이 올라오면 그걸 제가 정리해서 소개드리고 또 질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그 선생님들의 답변을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도 지금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뭐 의견 개진이나 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손을 들어주세요. 그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정인 비대위원 말씀부터 듣는 것으로 오늘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제한 없습니다. 그냥 편하신 대로 마음껏 말씀 주십시오. 제가 지난 27일서부터 한나라당 비대위원회에 외부 인사로 참여한 사람 중에서 나이가 아마 제일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말이지 여기 뭐 한나라당 비대위에 와가지고서 과연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늘 한번 나 스스로의 자문을 해보는 좀 지내고 있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 한나라당의 비대위에 참여하게 된 내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로 왔는데 여기 와서 내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상당히 좀 답답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그동안에 밖에서 우리나라의 정당들의 모습을 이렇게 쭉 관찰을 해보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참 정당으로서의 제대의 기능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 매우 저는 회의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난 1962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압축성장 25년 만에 국민의 의식의 변화가 결국은 정치의 민주화를 87년에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87년 정치의 민주화 이후에 지금 딱 만 25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압축성장 25년 동안의 경제 기반을 갖다 구축하고 그 경제 기반이 바탕이 돼서 국민의 의식 변화가 정치의 민주화를 일으켰는데 그럼 정치의 민주화가 그럼 과연 무엇을 일으켰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압축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모순을 갖다가 안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권위주의적인 흔히들 얘기하는 권위주의적인 통치 시대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랬지만 이게 정치화가 민주화가 됐으니까 압축성장 속에 발생한 여러 가지의 모순들이 좀 해결이 됐어야 할 텐데 해결이 전혀 안 되고 그 모순이 더 극대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사회 구조가 완전히 갈등 구조로 빠져버렸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은 우리가 97년에 IMF 사태를 겪고 IMF의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그저 급한 나머지 정책을 투입하다가 보니까 그때서부터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과거 60년대에서부터 얘기하면은 60년대 시작한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노태우 대통령까지 이 사람들 군사문화에 젖은 집권자라고 해서 우리가 도외시하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 민주화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투쟁을 했다가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보내고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시대가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최근에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 두 분들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 두 분들에게 기대했던 건 뭐냐? 제가 보기에 이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야, 이분이 되면은 그래도 최소한도 이 사람이 출생해서 잘하고 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서 보니까 최소한도 이 갈등 문제 중에서 이 사회적으로 연약한 계층의 어느 정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거라 하는 데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봐요.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자기에게 기대했던 국민 계층을 갖다 완전히 실망의 도가니에 집어여 가지고서 결국 가서 재임 중에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단순히 다른 사람하고 특화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나는 경제 전문가로서 경제 대통령이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겁니다. 그럼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을 적에 이 짜증나는 세상에 그래도 경제라도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내 생활이라도 조금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기대를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 2, 3년간의 초기의 2, 3년간의 치적으로 볼 적에 그러한 것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국민들이 다시 대통령에 대해서 외면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언제냐 할 것 같으면은 지난 2010년에 치러졌던 6월 2일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은 그 당시에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느냐. 참 자신만만하게 한나라당이 대승을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고, 더군다나 그때 발발한 천안함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안보의식이 고취되니까 우리의 보수 세력이 직결을 해가지고 한나라당이 대승할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절대로 한나라당이 못 이긴다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위 인구 구조의 변화를 좀 냉정하게 봐야 돼요. 우리 볼 것 같으면은 20대, 30대, 40대 이런 사람들은 의식 구조 자체가 55세 이상 먹은 이런 사람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최근에 와서 흔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정보화 사회, 지식 사회 말은 그렇게 흔히 잘합니다. 그러면 정보화 사회, 지식 사회의 국민은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정치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비민주적이고 불공평하고 쓸데없이 자꾸 국민들에게 어떠한 소위 불안한 요소를 얘기하는 이거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모든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성찰을 하지 않고 이게 무슨 홍보가 잘못되다든가 언론이 어떻게 돼서 그런다든가 이런 식으로만 취급을 하니까 시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자기의 의사를 언제 표시합니까? 선거를 통해서 의사를 표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월 2일 날 이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그 다음에 금방 대표가 교체가 되고 한나라당이 쇄신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뭘 쇄신했냐 이게. 말만 쇄신한다고 합치고서 다시 원적으로 돌아갔다. 대표만 바꾼다고 해서 쇄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텃밭이라고 믿었던
지난번 분당 선거에 결과를 어떻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또 대표가 바뀌었어요. 그 대표가 바뀌어가지고 우리 한번 다시 변화해보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한다고 그래서 저 사람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도박을 하는구나 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주민투표에서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으면 이 국민을 너무나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5.7%가 투표를 하니까 교함도 못하고서 그냥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나라당의 당시의 목소리는 뭐예요? 25.7%가 다 우리 편이니까 이제는 앞으로 희망이 보인다는 얘기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당이 쇄신이라는 것은 그건 괜히 헛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게 됐는데 제가 10월 3일 날 야당 후보 박원순 변호사하고 단일 후보에서 박원순 씨가 이겼을 적에 당신네들 민주당이라는 당은 이걸로서 이제 존재 가치가 끝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나라당도 10월 26일 날 될 것 같으면 그 존재 가치가 또 끝이 날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런 소리를 갖다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그러냐. 국민의 의식 변화를 볼 것 같으면 결과가 뻔한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헌법 체제라는 것이 1987년에 지금 만드는 그 체제가 지금 만 25년이 됐습니다. 그때 태어난 애들이 지금 금년에 만 25살이에요. 그때 중학교 3학년이 지금 만 40세입니다. 그 대학생 다 합하면 이 사람들이 50대 초반서부터 40대, 30대, 20대를 구성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뭐 글로벌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과정 속에서 자 지식은 풍부하고 정보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 20대 사람들은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서 하루 종일 삽니다. 그 사람들의 의식이 어떻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를 해서 자 30대한테 가장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일자리도 없고 소득도 늘어나지 않고 40대 경우는 그게 실생활과 결부돼 가지고 더욱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경제 성장률이 3.5%, 4% 이것이 나에겐 닿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성장을 하면 수출하는 대기업의 이윤이라는 것은 뭐 창사 이래 최고의 이익을 냈다고 하지만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회 구조가 갈등 구조로 가니까 정부 통계에서 발표한 대로 45%가 나는 하층민이다. 58%가 나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그러니까 이 한국이 좀 변화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갈 지금 사실 40대, 30대, 20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나라당에 제가 뭐 지금 비대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소상하게 인식을 해야지 한나라당을 쇄신할 수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한나라당을 비난하려고 하는 생각은 추후. 그런데 이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지금 대다수의 분들이 그거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철저하지 못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 사람들은 변화를 요구를 하는데 변하지 않겠다는 쪽만 믿고서 과연 정당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보수라는 말을 좀 이제는 좀 더 이상 안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그냥 굉장히 소란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고 과연 이 정당이 정말 쇄신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없는 보수를 어떻게 결집을 해서 집권을 하겠느냐 이런. 지금 보수의 포만을 직결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없는 보수를 어떻게 직결하느냐 이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참 한심스럽게 느껴지는 게. 제가 사실 이 비대위에 뭐 나라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차별을 하는 계기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저 자신도 변화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변화를 해서 뭘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저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룩한 경제의 성과나 이 민주주의나 이런 것이 과연 지속적으로 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통합당 같은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번에 제가 그 지도부 경선 과정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발언들을 놓고 종합을 했을 적에 과연 이 당이 집권하면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저는 불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변화해야 한다는 데 있어서 국민이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 그럼 거기에서 그와 상대적인 입장을 갖다가 한나라당이 견제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일반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가지고서 지금 비대위가 쇄신을 하자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 쇄신이라는 것도 그래요. 밖에서 보면은 야, 저 사람들이 과연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20대, 30대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보려고 무슨 SNS나 이런 걸 돌리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볼 거거든요. 이건 꼼짝도 안 한다 이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지금 여기 표제를 보면은 새로운 보수를 좀 어떻게 한번 시연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 자체가 좀 합당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회의를 갖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적으로 볼 적에 무슨 이념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시간을 놓치면은 그 다음에는 낭조에 가서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금 4월 11일 날 선거인데 4월 11일 날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뭐 과반수는 고사하고 최소한도 일당의 위치라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해서 무한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뭐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다 듣고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하고도 지금 지나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돌아다녀 볼 것 같으면은 스스로가 잘 압니다. 내가 과연 당선될 것인지 낙선될 것인지. 제가 과거에 민정당 때도 경험을 해보고 다 뭐 민자당 때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어디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자기 의정보고를 하는데 자기 정당의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자기 정당의 로고를 쓰기를 꺼려하고 그것이 지금 한나라당의 현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현실을 갖다가 적당히 왜곡을 하고서 딴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아직은 이분네들이 제대로 현실에 대한 인식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딴소리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농담을 삼아 흔히 얘기를 합니다만 당신 여기서 차를 돌리고 돌아가지 않으면은 조금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테니까 더 이상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거기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집권자도 국민의 의식을 갖다가 제대로 인식을 못하면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실패한 사례, 또 경제를 일으켰다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실패 사례, 그 이외에 모든 실패 사례가 어디서 나오냐면 국민은 변했는데 나는 그 변화를 모르겠다 하고서 가는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 선거를 왜 하느냐는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정당이 선거의 결과를 갖다가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하면은 결국 돌아오는 결과는 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자, 그 유명했던 불란서의 드골 대통령도 왜 집권 10년 만에 쓸쓸하게 퇴장할 수밖에 없게 되냐. 집권 없을 때 국민과 자기가 7년 임기를 채우고 난 다음에 국민은 다른 국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국민이 되어버려서 그것을 표시를 했으면은 그거를 수능하고 따라가야지 성공을 하는데 그거를 고집스럽게 옛과 똑같이 지키고 가다가 겨울 가서는 참 스스로게 퇴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았는데 정치인은 제발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라에 대해서 도움도 되지도 않고 본인 자신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당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융통성을 가지고 변해야 되는데 나는 한번 정한 이 노선에서는 변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나라당에 소속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간절하게 좀 바라는 바는 뭐냐면 일단 이 오래된 정당이 지도부가 없을 정도로다가 지금 추락을 해버려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외부 사람의 조력을 받아가지고서 변화를 시도하려고 했으면은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 사람들이 제대로 뭘 해내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기다리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뭐 자기네들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걸쳐가지고서 그저 그게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 한나라당의 구조를 놓고 봤을 적에 은한 그런 소리가 나올 거라는 것은 예측 못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소리가 나오면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어떠한 소위 비대위의 결과를 기대하는 거냐. 제가 아주 답답해서 야, 이 사람들하고 과연 내가 이게 끝까지 가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를 참 혼자서 생각을 하는데 어느 친구가 결국 그래요. 그 막스 웨버라고 하는 이 학자가 소명으로서의 정치라고 하는 조그마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 그 마지막 구절에 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참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날 보고 그거를 좀 기억을 하면서 저 참는 게 좋겠다 이런 충고를 해준 사람도 있는데 오직 제가 답답하면은 물을 먹이려고 물가에까지는 데리고 가지만 지가 안 먹으면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여하간에 저는 한나라당이 비대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건 뭐 저 자신 같은 사람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은 하겠지만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한나라당에 절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서 지금 비대위 활동을 갖다가 서포트는 못해줄 망정 그걸 갖다가 헐뜯고 어떻게 다른 식으로 좀 어떻게 좀 결과가 좀 나쁘면 나한테 유리하다는 이런 생각은 안 해주시기를 갖다가 간절하게 바라면서 제 말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비대위 활동하시면서 굉장히 답답하셨던 모양입니다. 마지막에 막스 웨버 얘기까지 인용하셨는데 이제 소명으로서의 정치, 직업으로서의 정치라고 번역돼서 아주 작은 단행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정치하실 분들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쇄신해야 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사실 정치권에 들어와서 뭐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중간에 막 끊고 막 그러지 않아요? 오늘 김정인 의원께서 작심하고 이렇게 당신이 생각하시는 이 쇄신의 철학을 쭉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 토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그 원희룡 의원 계정 트위터로 의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기대가 된다. 밤을 새서라도 좋은 결론이 있기를 희망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한나라당이 아직도 기대할 게 있냐, 선거철 되니까 말로만 떠드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여튼 2시간 토론하는 거 보시고 판단을 다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근식 선생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까 그 김정일 의원 말씀 중에 이 제목으로 붙인 새로운 보수 가치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게 좀 과연 적절한 거냐라고 하는 가볍지만은 않은 문제 제기를 잠깐 하시고 넘어가셨는데 이근식 선생님께 이 자유주의, 보수주의론, 경제 철학, 정치 철학에 대한 말씀을 좀 들었을 만한 기대가 있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근식입니다. 저는 이런 자리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카메라맨들이 많이 오는 자리인지는 몰랐는데 이런 자리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만만한 학생들만 데리고 그냥 횡설수설하다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무책임한 얘기를 하려니까 좀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그리고 저는 보수주의자가 아닙니다. 사회자가 잘못하셨어요. 자유주의자지만 보수주의자는 아닙니다. 저는 이 평소에 신문도 잘 안 보고 TV 뉴스도 잘 안 봐서 식물 경제나 식물 정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념이라든지 이런 거는 생각을 하고 책도 읽고 그래 왔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이, 특히 국민들이, 특히 그 젊은이들이 살기가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인류대학을 나온 아주 유수한 인류대학의 경제과, 경영과 나온 학생들이 보험에서 웹논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30대, 40대도 매우 불안합니다. 이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아주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밤낮 헛소리만 하고 헛돈만 썼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4대강 살리기인지 뭔지 한다면서 수십조를 쏟아붓고, 그 다음에 참 제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미련한 사람들인데 초등학교 무상급식 가지고 그렇게 핏대를 세우는 걸 보고 저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자기 아이가 학교 나가서 자기 아이는 무상으로 급식하고, 무상으로 급식 안 하는 애들이 많은 사이에서 자기 아이가 무상급식으로 하면은 자기 아이가 받는 그 부끄러움, 이런 거는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근데 무슨 선택적 복지 그런 소리를 하면서, 그리고 뭐 재벌 손자가 한테도 무슨 무상급식을 하냐? 그럼 재벌 손자가 군대 가면 군대에서 밥 공짜로 안 먹여줍니까? 그래 보면 참 미련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참 반칙을 잘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억지로 정영주 사장을 내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죄가 확정됐는데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조차 뭐 퇴진은 부적절한 것 같다. 그래서 제 이왕 이렇게 됐으니 말을 하면 참 뻔뻔스러운 정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욕심은 많고 책임은 안 지고 부끄러움을 모르는구나. 그래 민심이 거의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나라당이 결국 그동안의 실정이 너무 크고, 거기에 대한,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젠 모르냐 아니냐, 아까 우리 김정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다 압니다. 방송을 막으니까 이 트위터라든지 SNS 이런 걸 가지고 다 압니다. 그러니까 꼼수를 부려도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낙검수 같은 새로운 언론 매체가 등장해서 젊은이들 사이에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게, 명색이 보수주의 정당이라면 보수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추구해야 될 거는 자유민주주의인데, 아니 어떻게 그런 정당이 이 선거 때 부정선거를 어떻게 폐책을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디도스 공격은 바로 부정선거를 폐책한 건데, 그러니까 참 한나라당은 참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저 자신도 듭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구나. 최소한의 양식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제 새로운 보수가치, 제가 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보수가치라는 건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은 새로운 보수가치를 찾지 마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보수주의자들이 원래 찾는 진정한 가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찾지도 않다가 무슨 일이 와서 새로운 보수가치를 찾습니까? 제가 읽어본 거 생각한 바에 하면 진보나 보수라는 구별이라는 건 이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보주의자나 보수주의자나 다 민주주의를 지지하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복지제도를 다 지지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보수주의자나 진보주의자를 가릴 것이냐? 제가 생각하니까 그거는 결국 지지계층에 따른 차이밖에 없습니다. 결국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데는 결국은 잘 사는 사람, 랭간히 사는 사람들을 지지계층으로 하고, 진보주의자들은, 진보정당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지지계층으로 결국 하게 됩니다. 그게 정서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지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이미지는 잘 사는 사람 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실제로 많이 못 살고, 그리고 스스로 못 살다고 생각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제 생각에 반수 이상이 못 사는 사람을 대변하는 당을 찍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나라당이 그런 당으로 변신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한나라당은 앞으로 할 일은 뭐냐? 보수주의 진정한 가치, 목표를 제대로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냐?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들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원래 민주주의의 자유란 말은 이거는 쓸데없는 형용사입니다. 원래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등장하고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앞에다가 자유를 붙이면은 그건 뭐 쓸데없는 말이고 약간 좀 이념적인 어떤 편향을 보이는 데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한 짓을 보면 민주주의를 발전하기는커녕 훼손해 왔습니다. 그게 뭐냐? 민주주의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의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2에서 미리 강조한 게 뭐냐면 사람은 불완전하다, 즉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강조한 게 사람으로 하여금 실수를 하는 것을 예방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유로운 비판이다. 그래, 왜 민주주의가 좋으냐 하면은 권력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으니까 권력자한테 절대 권력을 부여하지 않고 권력자를 비판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판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직업병이 또 지금 더 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만 잡으면 강의를 하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조선시대는 분명히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종 때처럼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을 때는 국정이 잘 굴러갔습니다. 임금한테 그냥 막 대들고 상소 막 쓰고 그럴 때는 국정이 잘 굴러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기 들어서 이렇게 임금에 대한 언론의 자유가 사실상 막히면서 나라가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공산주의가 이렇게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론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부패를 해도 정책을 잘못 세워도 그걸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90년대 초인데 그때 제가 인상적인 게 인민일보에 정치판이 없어요. 경제면만 있고. 즉 현 정부에 대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아예 그런 지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현 정부가 잘못을 하는 가장 큰 잘못은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윤수 사장을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동안 그래도 공영방송이 자부심을 갖고 있던 새 공중파 방송의 보도를 다 편파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구조적으로 더 큰 잘못을 벌였는데 그건 뭐냐면은 새로운 종편 사업자로 누굴 선정해 줬냐면 재벌과 언론 재벌을 선정해 줬습니다. 제가 보기에 현재 이미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자유의 가장 큰 위협은 제가 보기에는 재벌입니다. 옛날에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 정치 권력이 개인의 자유의 가장 큰 적이지만 큰 위협이죠.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을 붙잡아 가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이제 더 큰 게 재벌이 가장 큰 자유의 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제일 걱정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재벌의 힘을 이렇게 재벌의 횡포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지킬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정치적인 민주주의고 하나는 언론입니다. 정치적인 민주주의는 1인 1표니까 재벌들을 다수의 대중이 투표를 통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언론입니다. 언론. 그런데 그 언론을 이번에 보면은 삼성 재벌한테도 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미 언론 재벌이 된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 줬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그렇게 중요한데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중요한데 그걸 그렇게 훼손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또 하나 잘못된 건 뭐냐면 언론이 횡포를 할 때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언론간 스스로의 이 견제입니다. 즉 이제 그 신문과 방송 간이 서로 상호 견제입니다. 그래야 이 언론은 이렇게 막기는 참 힘든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신문과 방송이 서로 이렇게 비판을 하도록 하는 건데 이걸 신문 재벌한테 방송까지 안겨줬으니 이거는 참 철학이 없고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두고두고 욕을 먹을 짓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찾는다는 생각부터가 잘못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금이라도 생각하고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추구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진정한 보수의 가치로 첫 번째 꽂을 수 있는 건 개인의 자유 및 인권입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민주주의와 언론을 그렇게 훼손해 왔거든요. 그러니 이제라도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민주주의와 공정한 방송에 대한 그걸 해야 될 텐데 이미 늦었죠. 이미 구조적으로 법까지 만들어서 아주 늦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개인의 자유를 현대에서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는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정치 권력이고 하나는 재벌인데 정치 권력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검찰인데 검찰을 신여한 현 정권은 참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검찰을 비롯해서 국회, 언론, 중앙은행 이런 중요한 학계 이런 중요한 사회기관들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 핵심인데 그걸 다 권력의 치마폭으로 감싸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그건 넌센스입니다.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커다란 적은 빈곤입니다. 빈곤. 이건 이미 19세기 말에 영국 사람들이 지적한 거고, 그거를 자기들은 이제 사회적 자유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가난한 만큼 보통 사람들한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훼손시키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유주의가 현대에 와서 둘로 갈라졌는데, 하나는 뭐냐면 한 문제에 대해서 둘로 갈라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입장이 갈라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의가 시작이 또 되려고 하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19세기 말이 되면은 영국 사람들 눈에 이제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 옛날에는 정치 권력인데 이제는 사회적 빈곤이구나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주장하는 사회적 자유주의라는 것이 나왔고, 그랬는데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그래서 진정한 보수주의와 진보의 차이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입장이 차이입니다. 대부분 보수주의자들은 국가에 의한 강제적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반대 내지 소극적입니다. 반면에 이제 진보주의자들은 그런 소득 재분배 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 특히 절대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우리나라 특히 그 지난 정권을 보면은 4대강 사발인지 뭔지 하면서는 수십조를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절대 빈곤은 아직도 상당히 많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경부착의 냄새가 매우 강하게 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자유주의자들은 빈곤의 해결에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럼 이 정도로 하죠. 예. 그러시죠. 지금은 그 트위터로 계속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안상훈 교수 그리고 원희룡 의원 말씀까지 일단 듣고, 그리고 의견들 제가 소개드리면서 질문을 다시 드리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상훈 교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자께서 저에 대한 수식어를 또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그냥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으로 최종적으로 저를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저부터 돌아봤습니다. 제가 과연 보수주의자일까, 진보주의자일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명확한 답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학문적으로는 아무리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보수와 진보가 갈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문제하고는 그다지 관련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귀한 자식을 낳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예, 이름을 지어야 되죠. 장명을 하는데 집안 어르신이 뭐 환하게 밝고 성명하게 밝은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맡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엄청나게 돈 들여가지고 장명소에 가서 좋은 이름을 받아옵니다. 자,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고 어떤 일을 훌륭하게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그 이름에서 모든 게 결판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결국은 형식적으로 규정되는 어떤 네이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건
정당이건 사회건 국가건 실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 컨텐츠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앞에서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님 그리고 이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좋은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만약 한나라당이 한골 탈퇴해야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요즘 한나라당을 가장 괴롭게 만드는 대표적인 말이 낙곰수. 자, 꼼수 구르면 만약 한나라당이 생각난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부터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철학의 부재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한나라당이 보수라고 자처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수라는 이름하에 어떠한 실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생활에 다가가려고 했는지 좀 반성을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지난 5년, 10년 동안 사실은 보수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정부도 그렇고 실용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실용주의라는 것은 꼼수와 다른 겁니다. 명백한 철학에 기반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한나라당이 변화된 시대상에 맞는 제대로 된 원칙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반성이 시작되어야 될 것 같고 만약 그러한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노력을 비대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는 말짱 그들만의 잔치 정도로 비춰질 거라고 저는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철학이라는 것은 어때야 될까요? 특히 정치인, 정치 세력이 가져야 되는 철학이라는 것은 시대 정신을 명백하게, 명확하게, 적확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심은 천심이라는 얘기를 항상 입에 달고 살고 있지만 국민들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철학은 국민들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과연 그랬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에서 저는 뭐 재벌이건 뭐 과거 우리 정치 세력, 보수 세력이건 공과가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 보수, 주류 세력의 모습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게 곡해되고 희화화되어 있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골목에 저희 집 들어가는 집 근처에도 10년 전과는 풍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동네 구멍가게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뭐 또리네 슈퍼, 마트 이런 것이 있다가 요즘에는 재벌 이름단 마트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뭐 치킨집도 재벌 프랜차이즈만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뭐 통큰 치킨 마트 이런 거 있고 자, 재벌 2세, 3세들께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멋지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동네 빵집을 몰아내고 명품 빵집을 하시고 백화점도 모자라서 명품관 가지고 싸움들을 하시고 이런 것이 언론에 매일 보도되는 순간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애 학비도 걱정하는 국민들이 도대체 우리 사회의 주류, 우리 사회를 책임진다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 노릇을 하겠다고 했던 보수 주류 세력을 어떻게 보겠는가? 사실은 그런 것부터 따져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개혁의 방향은 이미 명백하게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전공하고 있는 복지국가 문제 관련해서는 또 하나 한나라당이 제가 보기에는 지난 10년을 엄청나게 놓쳐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똑같은 얘기를 10년 정도부터 계속 했었고 제 얘기가 지난 정부에서도 비전 2030에서 상당히 반영이 됐었고 이번에도 사회보장 기본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똑같은 확실한 정답은 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사회 각계에서 학계에서도 영국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대로는 안 된다. 자본주의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식의 혹자는 천민자본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가서는 도대체 안 되겠다. 동반 없는 성장 시대에 복지라는 이름으로 일정 정도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렇게 해서 만약
경쟁에서 패배하더라도 아 내가 진 것은 나름 내 잘못이구나 라고 수용할 수 있게끔 국민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안전망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 어제 오늘의 얘기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한나라당이 과연 여기에 귀를 기울여 왔던가?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문에서 요즘 뭐 낙검수가 유명합니다마는 정규 지상파 방송에서도 100분 토론, 심야 토론 이런 토론 프로그램에 불과 3년 전 정도의 복지국가 얘기, 복지 얘기가 나오면 한나라당에서 나오신 분들은 복지하면 나라 망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또 이제 계속 강의를 하게 될까봐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뭐 저보다 더 해안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김종인 위원님도 계시지만 복지국가 전략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수정 전략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시대적으로 우리한테 부합된 우리 상황에 맞는 그러한 자본주의 수정을 복지국가 전략의 이름으로 하면 절대로 망할 일 없다. 혹은 그렇게 제대로 수정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자본주의, 이것은 뭐 우리나라의 재벌도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또 그런 주류적인 우리 사회에서 주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방식의 경제 전략으로 더 이상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거냐? 여기서도 제가 보기에는 또 꼼수가 발동할 공산이 있다는 겁니다. 원칙 없이. 이제 복지가 시대 정신이라는 건 5살짜리 꼬마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나라당에서 아차 이거 아니구나. 옛날에 반대하던 분들이 오히려 나서서 복지를 우리도 뭐 복지 파퓰리즘 동참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또 절대로 막아야겠다. 제가 보기에 우리가 뭐 야권 진보 일각에서도 그 복지국가의 가장 성공적인 스토리로 항상 얘기되는 것이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인데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성과 지표를 해봐도 뭐 미국보다 훨씬 더 나았다는 정도로 그들만의 자본주의, 뭐 사회적 의미가 가미된 자본주의를 잘하고 있는데 또 그 방향으로 그럼 우리가 가면 된다라는 얘기도 요즘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래도 될 것인가? 스웨덴 모델 굉장히 성공적이지만 적어도 3가지 면에서 대한민국과는 엄청난 상황 배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웨덴 복지국가가 그렇게 통 크게 갈 수 있었던 그 시절은 자본주의 황금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침체기 정체기에 복지국가에 돈을 써야 됩니다. 그 정도로 쓰기 힘들 겁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지만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 당연하겠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통일이라는 것을 분단도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의 일이 아니었죠. 자,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복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 통일을 대비해야 된다는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통일 비용의 대부분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복지 비용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절대 빈곤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먹고 살 것을 대주는 4인 가족 기준 한 120만 원 정도, 1인당 한 30만 원 정도. 자, 만약 통일이 내일 바로 된다. 갑작스럽게 통일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주민들의 절대 빈곤을 내일부터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해결을 해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절대 빈곤 1000만이라고만 낮춰서 잡아도 1년에 36조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겁니다. 자, 만약 통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남한만의 복지국가, 복지전략 채워가는 거 좋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알뜰살뜰 해야 될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는 서구 복지 선진국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고령화, 초고령화로 넘어가는데 평균 5배에서 10배 우리가 속도가 빠릅니다. 똑같은 복지제도가 있다고 할 때 고령화 속도를 곱하면 복지가 폭증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양극화 이름을 넘어선 다중격차, 전 국민의 반이 하층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을 타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복지국가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를 개혁해낼 것인가 문제에 있어서 만약 보수라면 혹은 만약 한나라당이 제대로 하고 싶다면 진보가 할 수 없는 다른 무엇인가의 방식으로
복지국가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앞자리에 세워주셔야 될 것이 책임성 있는 얘기가 될 텐데요. 이상적으로 딴 나라 베끼자고 하지 말고 우리 모습을 좀 잘 보고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지금부터라도 좀 설계를 해야겠다. 그리고 원칙 차원에서 몇 가지만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기회의 평등부터 좀 챙기자는 겁니다. 결과의 평등도 좋지만 당장 이 정부에서 얼마 전에 했던 정책 중에 제가 보기에 조금 기특했던 거 하나는 고졸자 우대 정책. 뭐 쓸데없이 대학 나와서 사실 대졸 수준이 받는 그런 수준의 직업 능력을 가지지 못한 채 노동시장에 마구 쏘돌아주는 이런 것을 대학 구조조정으로 할 필요도 있겠지만, 요즘 뭐 반값 등록금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반값 등록금 먼저 얘기를 할 시대냐. 반값 등록금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우리는 고등학교 의무 교육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기회평등 정책을 먼저 실현하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은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아까 이 교수님께서 무상급식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뭐 등등해서 드릴 말씀은 더 많지만 조금 이따 트위터에서 뭐 질문도 있을 것 같고 또 사회자께서 시간 관리에 전전긍긍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희룡 의원 발언 순서인데요. 여기 트위터에 올라오는 것 중에 원 의원을 딱 그 지목해서 질문한 게 있어서 제가 그 질문을 먼저 소개해요. 원 의원님에게 질문합니다. 님께서는 보수당이라 칭하는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시는 일마다 보수 쪽보다는 진보를 가장한 좌파에 가까워 보입니다. 의원님은 보수입니까? 아니면 좌파입니까? 맞다 아니다를 예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에요. 아니요. 좌파가 아니에요? 보수가 아니에요? 좌파는 아니죠. 좌파 확실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좌파를 가장 설득력 있게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저일 겁니다. 그럼 좌파가 아니라고 답변하셨으니까 네. 발언 시작하시죠. 네, 비대위가 출범한 지 지금 한 20일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들 얘기들 하더라고요. 우선 여론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한 거 아니냐. 민주당 전당대회도 빛이 발해 보인다.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소란을 피워서 사람들이 다 시선을 뺏는. 근데 요란한 거에 비해서 과연 결론이 뭐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도 있고 염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얼마 전에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그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국민들은 만선의 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배가 산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산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로 하더라고요. 하나의 비유인 것 같은데요. 저는 만선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생존 필수품을 갖고 비대위라는 배가 반드시 목적 항구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 다 조난 사태에서 생존, 살아남을 서바이벌 개념에서 각자 살아남을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생필품과 의약품을 실은 하나의 긴급 구호선이기 때문에 평상시의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안 맞다. 그래서 일단 저는 비대위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을 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세 분께서는 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목표에 관해서 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는 그런 점보다는 현실 정치인이고 한나라당 안에 몸을 담고 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치 구체적인 강론에 가까운 얘기들을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을 초점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비대위가 가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고려사항도 있겠지만 저는 가치를 기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나라당은 가치 집단이 아니라 이익 집단으로 국민들의 눈에 보이고 있고 양심의 선을 놓고 제가 가만히 그 안에서 들여다봐도 아무래도 이익 집단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민한테 어떤 가치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게 진정성이 없고 또 그게 어떤 철학의 전달성이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 가치라는 게 뭐냐? 가치라고 하니까 좀 어렵잖아요.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추구하는 것을 함께 추구할 수 있고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가치라는 게 혐오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단절하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것에서는 함께하고 또 국민들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해법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게 가치 중심이라는 거죠. 자기의 사적인 부분적인 이익을 떠나서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거고, 자, 그럼 가치가 보수냐 진보냐, 사실은 이게 그냥 상대적인 거고 변하는 거죠. 만사가 변하듯이. 하지만 굳이 그래도 어떤 역사의 전통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미로서의 보수만 생각한다면, 아까 우리 이근식 교수님께서 사실은 저는 탁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사 보편의 어떤 진보와 발전에서 그래도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같이 출발할 수 있는 것은 자유다. 이 자유라는 것은 과거의 중세 봉건 시대나 요새 중동의 혁명이나 북한에도 없는 자유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피해 대가로서 얻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쉽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억압하기도 쉽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권위주의를 벗어나는 이런 부분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이 공통분모의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보수는 뭐냐면 공동체에 대한 공적인 책임성입니다. 단순히 리버럴, 개인주의자와는 다른 이게, 대다수 국민들은 자기의 영역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이익에 충실하지만 최소한 공직자들, 그리고 사회의 리더들, 그리고 사회의 혜택받은 노블리스, 우리로 치면 예를 들어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공적 책임을 느낌으로써 이걸 되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선순환의 공적 책임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사회라는 게 어차피 다수 소수가 있고 하층민이 있고 상층민이 있고 생각이 다르고 남자 여자 다 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갈등에 대한 관리를 적대적인 투쟁에서 타도에서 어떤 인간이 계획적으로 통제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상식에 입각한 대화를 통해서 타협하고 관용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점진적이고 타협적인 개혁주의, 저는 이게 보수주의의 사회에 대한 갈등 해결이자 사회에 대한 진보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근본적으로는 자유에 입각한 경제와 정치와 개인의 어떤 무한한 존엄성, 그리고 지도층과 가진 자들과 많이 배운 사람들의 공적 책임, 그리고 사회의 변화와 갈등에 대한 점진주의적인 개혁주의. 저는 이 정도가, 물론 그 전문가들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 정도가 최소한의 어떤 보수 철학이 내지 보수를 가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출발할 수 있는 점이 아닐까. 자, 그럼 한나라당이 이런 가치에 충실했느냐 이거죠. 오히려 이런 가치를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안철수에서 찾고 있는 거 아닐까요?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소통, 공적인 헌신, 상식에 입각한 대화와 정치주의적인 해결. 저는 안철수 토론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안철수를 정치 경쟁자로서 볼 때는 저도 한나라당이 상당히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고 뭐 그 논리로 가면 복잡하겠습니다만, 국민들이 한나라당에서 그런 가치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안철수라는 정치권 바깥의 사람에서 찾는다는 것, 이것은 기존의 정치권 자체가 가치 집단이 못 된다는 거고, 특히 한나라당이 스스로 표방하고 있는 가치와는 동떨어진, 그러니까 말로만 보수의 가치를 얘기하지 실제 행동과 움직이는 정치 그 자체는 그야말로 오히려 이익 집단 그리고 이익 단체들이 하는 거와 행태가 똑같은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비대위가 가치 중심으로 가달라는 것은 이런 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비대위의 유일한 우구는 가치와 그 가치를 추구하는 국민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의 우구는 우리가 추구할 진정한 가치와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바라는 국민, 그리고 그것이 다수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 정신과 시대 흐름이고요. 당장 비대위에게 어떤 도전, 내지는 어려움, 장애물이라고 한다면 많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의 보수와 진보의 편가르기. 지난번에 보수라는 용어를 삭제하자. 보수라는 용어를 삭제했다고 해서 한나라당이 사회주의 정당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김정일 정당이 되겠습니까? 한나라당은 영원히 우파 정당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우선
부자들이나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을 기본적으로는 포용하고 들어가는 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 자체가 될 수 없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과감한 정책, 과감한 인물 교체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과거의 어떤 보수라는 그 이념 틀 때문에 많은 공격이 들어오고, 원론에서는 개혁하려고 했지만 강론에 들어가서 시끄러우니까 일단 덮고 가자. 그게 본질이 아니다. 지난번에 보수 삭제 논쟁에서 그렇고 앞으로 많은 그런 점들이 부닥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라는 이념적인 편가르기, 이게 첫 번째에 우리 사회에 깔려있는 하나의 도전이자 장애물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당내로 오면 아무래도 계파와 정치인들의 기득권일 겁니다. 이건 제가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뭐냐? 결과물입니다. 지금 한나라당 비대위의 큰 문제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뭐 저도 2년 전에 새신위원장 했습니다마는 정말 국민들한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저 자신이 자책하고 반성합니다. 과거에 새신이니 혁신이니 개혁이니 이런 말들을 썼을 때 알맹이가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지금 비상한 각오로 비대위를 하고 있는데도 에이 뭐 선거 때 되니까 뭐 한철 그 영업정지 먹어놓고 간판 옮겨달라고 했어요. 뭐 요거는 위기만 모면하려는 거지 뭐 있겠냐 라고 하면서 한나라당 비대위의 쇄신이 아니라 다수당 교체와 정권 교체를 통해서 사람 불러야 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한나라당이 하는 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근데 그런 비판과 그런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결과물의 문제일 텐데 저 결과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와야 된다고. 하나는 새정치, 하나는 정책 쇄신, 하나는 인적 쇄신. 크게 세 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세 가지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여기서 지금 국민들에게 그리고 언론에서 주로 부각되는 것은 인적 쇄신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공천은요, 국민들이 볼 때는 물론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지만 공천은 한 달이 걷는 이야기거든요. 공천 기준이 달라진다고 국민들이 자기가 국회의원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이 정치에 대한 기존의 불신과 정치가 국민과 따로 노는 이익 집단이라는 이것을 깨줄 수 있는, 그리고 낡은 정치를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하나의 분장이 아니라 진정으로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여기에서 과연 설 것인가.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정치의 특권의 포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기존의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한 색깔론, 지역 감정, 어떤 인신공격 등등 낡은 정치와 결별하고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현장으로 들어가고 생활 정치를 담아내려는 이런 진정한 새 정치의 모습을 한나라당이라는 집단, 한나라당의 지도자와 모든 구성원 전체가 이것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이 없이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두 번째로 이제 정책 쇄신인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김종인 우리 위원님께서는 사실은 이 부분을 제대로 큰 그림 속에서 한나라당이 가야 될 정책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는 우리나라의 몇 분 안 되는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안상훈 교수님도 복지국가 그림을 많이 그리겠습니다만은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민생 불안에 대한 해결이고, 민생 불안에 대한 해결이 과거의 선성장 후분배로는 국민들이 더 이상 믿지 않는다. 그로 현재로는 균형 성장, 그리고 재벌에 편중된 이 경제 구조를, 국가 구조를 개편하는 곳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럼 과감한 재벌 기업, 그리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동반 성장, 그리고 생산 과정 내에서 노동자, 비정규직, 청년 실업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앞으로는 진짜로 달라지는구나. 대신 이것들이 그때그때 무책임하게 던져지고 표만 오면 국가에 망가지든 말든 그런 무책임한 그 경제개혁이 아니라 안심하고 책임질 수 있으나 과감한 국가 사회경제 구조 개혁. 저는 이게 김종인 의원님께서 87년 헌법 때 119조 2항을 직접 집어넣으신 분이고, 여러분 한번 119조 2항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각 경제 주체 간의 조화, 그리고 균형 성장, 분배를 개선, 경제 민주화. 경제 민주화라고 물론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고도 성장에서 나온 국민들의 양극화의 그 근원으로 느끼는 문제들에 대한 헌법적인 가치를 그때 이미 선언한 거예요. 대신 거기로부터 한나라당이 계속 멀어져 왔던 거죠.
저는 그것을 거리를 좁히고 119조 2항을 한나라당의 혈관 속에 살아 돌게 하는 그러한 경제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핵심적으로는 저는 재벌정책하고 조세구조개혁, 이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청년실업, 이 두 개에 대해서 국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정책을 가급적 한 달 이내에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아마 제 기대로는 김종인 의원님께서 그 정도는 아마 큰 대강의 그림은 그리고서 비대위 좌장을 맡으실 거다. 근데 오자마자 뭐 엉뚱한 이야기 가지고 자꾸 인신공격을 하고 또 보수 삭제라는 이런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자꾸 손가락을 물어뜯는 이런 행태들 때문에 배가 항구를 향해서 가지 못하고 자꾸 이제 산으로 끌고 가는, 저는 이 결과물이 안 나오면 공천 아무리 잘해도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 구도가 안 바뀌거든요. 재벌정당, 부자정당 이걸 가지고 총선 치를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이제 인적 쇄신인데요. 몇 가지만 간단히만 짚고 오겠습니다. 어저께도 트위터에서 일부 올렸습니다만, 저는 정책도 인물도 따로따로가 아니라 모두 아까 우리가 추구했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인적 쇄신의 원칙을 잡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혐오하는 거 배제하고요. 국민들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거 제한하고요. 국민들이 바라는 거,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고 처리하고 영입하고 방 내줘야 됩니다. 자리를 내주고 활동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배척해야 될 것, 우선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 친목회 총무가 공금을 단 5만 원 횡령해도 이거 벌써 배척되고 감옥 가는데, 공직 중에 공직인 국회의원직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거기에 대해서 전부 끼리끼리 봐주면서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 지방선거 공천 혹시 돈 받고 한 사람 없습니까? 자기 사적인 관계를 공천을 주면서 지역을 완전히 망가뜨린 적 없습니까? 그 다음 보좌관 채용, 또 보좌관들 지역에 상주시키고 등등. 보좌관이라는 이름만 준 거는 좋습니다만 국회에서 월급 나오는 보좌관이 지역에 가 있다. 이거 국민들이 바라는 겁니다. 자, 재산 신고합니다. 재산, 병역, 부패 등등등등 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요. 경제활동도 안 하고 주식도 없는 사람이 매년 재산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지역활동 가서 돈도 많이 쓰고 있는 이거 저는 표적 사정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은 획기적으로 한번 중간 대청소를 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자, 우리 컴퓨터에 보면은 그 세로 고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로 고침. 한나라당이 메인 첫 화면에서 세로 고침을 눌러야 된다. 공인정신이었고 공인정신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그냥 이익 집단으로 돈 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또 명예 누리면서 삽니다. 왜 권력까지 추구합니까? 권력이 사적 이익 추구 또는 신분 상승, 현대판 고위층이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정으로 공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도구라 해야 된다. 두 번째, 제한해야 되는 것.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은 많이 배운 사람, 또 명문 집의 자손, 또는 자산을 많이 번 사람, 이런 사람 배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런 사람 일색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갑과 을에서 갑이 많습니까? 을이 많습니까? 국민 대다수는 울며 겨자 먹기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정말 하루하루 일상을 정말 자기 불안하고 위축된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평생 누리고 평생 다른 사람한테 군림하던 이런 연장선상에서 가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제한하자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상류층 5%라든지 우리 판검사 출신만 지금 한 40명 가까이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구성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땀과 눈물과 피와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냄새가 안 나는 거죠. 서민정당 얘기하지만 서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계적으로 맞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일정 비율로 제한을 하고요. 진정한 계층 대표성, 그리고 진정한 개혁가들, 봉사자들, 그러니까 정치권에 오기 전에도 이미 개혁운동을 하던 사람들, 서민으로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이미 공적인 헌신을 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가산점이 아니라 최우선 순위를 줘가지고 저는 70% 정도는 이런 분들에게 내주고 가야 한나라당이 무슨 얘기를 해도 국민들에게 와닿는 얘기를 할 거예요.
전부 대한민국 상대총 5%로 채워놓고 트위터 많이 한다고 이게 서민정당이 되고 국민소통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과거에는 봉건시대에 군주나 신하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해주는 시혜적인 정치 혜택을 바라는 거에 백성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시민사회, 더욱이 나가서 우리 지식사회에서의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명실상부한 주권자로서의 인사권자로서의 주인의식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실제 이 대표성에서도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아래로서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이제 모셔와야 되는가 중복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계층 대표성을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저는 셋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나라당의 그 국회의원이 되려면 자 그런 우선 계층 대표성. 그래서 우리 국민들과 실핏줄처럼 뿌리에서 옆으로 연결되고 살아있는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거나 또는 두 번째 어떤 우리 한나라당이 가야 될 이런 공적 헌신, 자유 그리고 점진적 개혁주의에 대한 국민적인 가치의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다음 세 번째로는 이 한나라당 내 토론 문화라든가 정당 운영이 너무나 아마추어적이고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뿔뿔이입니다. 진정한 정치 프로듀서들, 정치 PD들, 정치라는 그 본래의 역할,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미래의 과제를 찾아서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비전 작업, 그다음 정당의 일상적인 현안 대응 등등의 모든 일들을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해내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 전문 PD들 셋 중에 하나는 갖고 있어야 대한민국의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한 석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차원에서 신분 상승을 위한 저는 가장 요새 요 말만 하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만 가장 가슴을 치는 게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대요. 저는 첫 질문이 이겁니다. 왜 하시게요? 뭐 다른 뭐 좋은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뭐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나라고 못할 게 없겠더라고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와 특히 한나라당이 이 수준이라는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점들을 물론 오늘 뭐 비대위에 각 국가가 다 온 것은 아닙니다만 그 비대위라는 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 집단으로서 그리고 결과물로서 새정치, 정책 쇄신, 민생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 그리고 진정한 가치로운 인물들 이거를 가득 채우고 목적지에 항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